수아는 욕구 해소용 배설구일 뿐이야. 제시카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차량에서 흘러나온 남편의 목소리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라고 믿었던 그녀는 사실 남편에게 그저 배설구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20년째 속이고 있으니까. 상간녀의 비웃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하지만 복수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달콤하게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니 남편이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침실로 들어온 남편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잠깐만 더 누워 있어. 내가 아침 차려줄게.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했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여보가 해주는 아침이 제일 맛있어. 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접시를 내려놓으며 내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우리 공주님께 최고만 드려야지. 이런 모습 때문에 친구들이 늘 부러워했습니다. 지난주 동창회에서도 그랬어요. 수아야, 넌 정말 복받았다. 남편분 같은 사람 어디서 구하니? 우리 남편은 설거지도 안 해주는데 부럽다 정말. 친구들의 시샘 섞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내 의자를 먼저 빼주고 외투까지 받아줬었어요. 다른 남편들은 혼자 앉아 있는데 말이죠. 여보, 동창들이 또 질투하더라. 당신 때문에. 당연하지. 내 아내가 얼마나 예쁜데. 남편이 내 손등에 입맞춤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45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IT 보안팀장이었어요. 능력도 인정받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런데도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수아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녁이면 더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며 안개꽃 한 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20년째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예쁜 내 아내를 위해서. 안개꽃을 건네며 미소 짓는 남편을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할게. 안 돼. 당신은 하루 종일 집안일 했잖아. 이 정도는 남편이 해야지. 그러고는 앞치마까지 빨았습니다. 이런 남편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어요. 밤이 되면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쉰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뜨거웠어요. 나를 품에 안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아, 당신은 여전히 내 심장을 뛰게 해.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의 손길이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나를 숭배하듯 간절했어요. 당신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그런 말을 하며 더욱 거세게 안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품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받는 여자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가면 더욱 확신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나를 먼저 챙겼습니다. 의자를 빼주고 음료수를 가져다 주고 외투를 받아줬어요. 수아, 남편은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와이프한테 잘해? 다른 남편들이 감탄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당연한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의 질투 어린 시선도 느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여자구나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남편을 부러워했어요. 작년 송년회에서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진짜 워너비 남편 일이야. 우리도 좀 배우자. 맞아. 어떻게 저렇게 아내한테 잘하지? 남편이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나는 우리 부부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금슬이 한 번도 시든 적 없는 모범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남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나는 뒤에서 그의 셔츠 깃을 다듬어줬습니다. 일주일이나 출장 가는 게 아쉽네.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남편이 내 손을 잡아 입맞춤했어요. 그때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소 쓰던 것과 다른 향수였어요. 여보, 새 향수 샀어? 응. 아, 회사 후배가 선물로 줬어. 어때, 괜찮지?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한 남자답게 세련된 매너를 갖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여보는 뭘 해도 멋져. 남편이 내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설렜어요. 출장지에서도 연락 자주 해. 당연하지. 당신이 그리우면 일이 안 될 텐데. 남편이 내 볼에 입맞춤했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들이 일상이었어요. 현관에서 남편이 구두를 신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도시락과 보온병을 건넸어요. 몸조리 잘하고 무리하지 마. 걱정 마. 당신만 생각하며 일 끝내고 바로 올게. 남편이 내 뺨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벤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아련했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거실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명웅의 무지개 노래를 틀었어요. 감미로운 목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명웅은 최고야. 혼잣말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이런 평온한 오전 시간이 좋았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묵직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품격 있는 정장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이명웅을 닮은 중후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노신사가 대답도 하지 않고 거실로 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나는 당황해서 뒤따라갔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신지. 노신사가 소파에 앉더니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내가 새벽부터 정성껏 다린 남편의 셔츠들이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출장 가는 남편을 위해 끓인 삼계탕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노신사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참 지극정성이군.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 며느리와 제주도 별장에서 뒹구는 놈을 위해서 말이야.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노신사가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창권이라고 한다. 그 쥐새끼의 장인이지. 장인이라니. 무슨 말씀을. 2년째 내 며느리와 놀아나고 있더군. 갤러리 운영한다는 년이야. 김창권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제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참 순진하군. 김창건이 일어서며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평창동 저택으로 와. 김창건이라고 하면 알아. 할 이야기가 많아.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뭔가 오해가. 오해? 김창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주도 별장 예약이 내 카드로 나가고 있는데 오해라고? 그년 갤러리 임대료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김창건이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남편이 얼마나 완벽한 연기자인지 내일 알게 될 거야.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거실에 혼자 남은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김창건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며느리, 제주도 별장, 갤러리. 남편이 아침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당신만 생각하며 일 끝내고 바로 올게. 사랑해. 정말 그럴까? 정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0년간 나만 사랑해온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김창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도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이제는 어색해 보였어요. 커피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실 수도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김창건의 명함을 바라봤어요. 내일 평창동에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궁금했어요. 김창건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명웅의 노래가 끝나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김창건이 나간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정말일까? 아니면 미친 노인네의 헛소리일까?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혹시 지금 시간 있어? 수아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금 만날 수 있을까? 급한 일이야. 그럼 우리 집으로 와. 금방 갈 수 있지? 1시간 후 미영의 집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김창건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미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정확히 뭐라고 했다고? 내 며느리와 제주도 별장에서 뒹군다고. 갤러리 운영하는 제시카라는 여자래. 미영이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민호가 그럴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생각해봐. 민호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 안개꽃도 20년째 빼먹지 않고 가져다 주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하고. 미영이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분명 그 노인네가 미쳤거나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확신에 찬 말투더라고. 제주도 별장 예약이 자기 카드로 나간다면서. 그래도 말이 안 돼.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미영의 말을 듣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에 남편이 준 핸드폰이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얼리 어답터여서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바꿨어요. 그리고 자신이 쓰던 걸 초기화해서 나에게 줬습니다. 미영아, 왜? 혹시 이 핸드폰에서 뭔가 나올까? 미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이 이 핸드폰을 초기화해서 줬는데 혹시 삭제된 데이터라도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핸드폰을 들어보였어요. 이것도 남편이 몇 개월 쓰던 거거든. 초기화했다고 하지만 혹시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미영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포렌식이라고 하나? 요즘은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다더라. 정말? 응. 우리 남편 회사에서 컴퓨터 해킹당했을 때 그런 업체에서 복구해줬다고 하더라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서 하는지 아는 사람 있을까? 미영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물어볼게. 아직 퇴근 전이니까. 미영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혹시 저번에 회사 컴퓨터 복구해준 업체 어디였지? 응, 핸드폰도 된다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줘.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강남에 있대. 지금 가면 될 것 같은데? 같이 갈까? 고마워, 미영아. 그런데 혼자 가볼게. 수아야, 근데 정말 괜찮을까? 혹시 뭔가 나오면.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미칠 것 같아. 강남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작은 오피스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중년의 남자 기사님이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핸드폰 데이터 복구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해서요.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초기화된 핸드폰인데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기사님이 핸드폰을 받아서 살펴봤어요. 언제쯤 초기화하신 건가요? 6개월 전쯤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봅시다. 기사님이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몇 분 후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7단계 덮어쓰기가 되어 있네요. 그게 뭔 뜻이에요? 보안을 위해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역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건가. 그런데 기사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 핸드폰 원래 쓰던 분이 차를 갖고 계신가요? 네, 벤츠 S클래스요. 왜요? 요즘 고급 차량들은 블루투스 연결 시 핸드폰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하거든요. 특히 벤츠는 히든 파티션이 있어서 데이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정말요? 그럼 차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져오실 수 있나요? 차는 집에 있는데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요. 기사님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어요? 저희 기사가 직접 댁으로 가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추가 비용은 있지만 가능합니다. 차량이 있는 곳 주소만 알려주시면 되고요. 집 주소를 알려주고 내일 오전 시간을 잡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해 드릴게요. 차량 키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포렌식 센터를 나오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뭔가 나올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까. 집에 돌아와서 지하 주차장에 남편 차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차였는데 이제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주도 출장을 갔어요. 차 가져가면 공항 주차비도 비싸고 불편해라며 공항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 덕분에 벤츠가 집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에 돌아와 앉으니 김창권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며느리와 제주도 별장에서 뒹군다. 남편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였어요. 정말 출장일까 아니면 저녁 7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잘 지내지?
응, 잘 지내고 있어. 제주도 날씨가 정말 좋네. 일 끝나면 같이 여행 와야겠어. 제주도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의는 어때? 좀 복잡해. 내일 저녁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정말 회의 중일까?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몸조리 잘하고 있지? 응, 걱정 마. 사랑해, 수아야.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김창권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포렌식 기사가 와서 남편의 차를 확인하면 진실이 나올 거였어요.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김창권은 거짓말쟁이고 남편은 무죄예요. 하지만 뭔가 나온다면 상상하기 싫었어요. 20년간 믿어왔던 완벽한 남편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작은 벤치 하나에서 내 운명이 결정될 거라니. 김창권의 명함이 서랍 안에 들어 있었어요. 내일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그때 평창동에 갈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할까? 하지만 그건 내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냥 진실만 알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이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영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김창권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며느리와 제주도 별장에서 뒹구는 놈.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몇 시간 후면 알게 될 거였어요. 그날 아침 9시 50분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기사님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모습이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사님을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했어요. 남편의 벤츠 S클래스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량이 언제 출시된 모델인가요? 작년 모델이에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트랙에서 장비를 꺼냈어요. 노트북, 케이블, 작은 기계들이 가득했습니다. 최신 벤츠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발달해서 데이터 저장량이 많아요. 히든 파티션도 있고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이 시동을 켰습니다. 대시보드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블루투스 연결 기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님의 손가락이 터치스크린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메뉴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오, 연결된 디바이스가 꽤 많네요. 화면에 여러 개의 핸드폰 이름들이 나타났어요. 내 핸드폰 이름도 보였고 남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시카 아이폰이라는 낯선 이름도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사님이 노트북을 차량에 연결했어요. 복잡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숫자들이 빠르게 화면을 채워나갔습니다. 데이터 스캔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2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기사님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뭔가 나왔나요? 네, 히든 파티션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어요. 음성 통화 녹음 메시지, 위치 기록까지 다 남아있네요. 화면에 파일들이 주르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음성 파일들이 수십 개였어요. 가장 최근 것부터 들어보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이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시카야, 오늘 집에서 또 연기했어. 수아가 완전히 속아 넘어가더라.
여자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오빠 연기 실력 정말 대단해. 2년째 속이고 있으니까. 무릎에 힘이 빠져서 차 옆에 기댔어요. 그 여자는 욕구 해소용 배설구일 뿐이야.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두 사람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계속 들어보시겠어요? 네. 들어봐야죠.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주도 별장 예약 확인됐어. 이번엔 3박 4일로 잡았으니까 충분히 즐기자. 좋아. 그런데 수아는 뭐라고 할 거야? 출장이라고 하면 돼. 바보같이 믿어. 2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잖아. 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손톱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기사님이 내비게이션 기록도 보여줬어요. 목적지 설정 기록입니다. 화면에 주소들이 나타났어요. 제주도 별장, 제시카 갤러리, 청담동 호텔. 날짜를 확인해 볼까요? 기사님이 달력을 꺼내서 대조해 봤어요. 이 날들이 모두 출장이라고 하신 날들과 일치하네요. 정확했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 지방 출장이라고 거짓말했던 모든 날들이었어요. 기사님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아가 의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제시카의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그녀는 머리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내가 준 핸드폰만 쓰고 있으니까 감시도 완벽하고. 그래도 조심하자. 들키면 큰일이야. 안 들켜. 내가 IT 전문가인데 뭘 걱정해. 증거인멸은 완벽했어. 남편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차가 모든 걸 녹음하고 있다는 건 몰랐던 거죠. 기사님이 통화 기록도 보여줬어요. 제시카라는 번호로 주고받은 통화가 하루에 서너 번씩 있네요. 메시지도 있나요? 네, 문자 메시지 백업도 있어요. 화면에 메시지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밤에 올 수 있어? 수아 잠든 후에 나갈게. 오빠 보고 싶어. 빨리 와. 나도. 금방 갈게. 메시지 시간을 보니 새벽 1시, 2시였어요. 남편이 나와 잠든 후에 몰래 나간 거였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도 있어요. 기사님이 지도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빨간 점들이 남편의 이동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제시카 갤러리, 호텔, 오피스텔, 모든 동선이 명확했어요. 이 기록들로 보면 2년 전부터 꾸준히 만나고 있었던 것 같네요. 2년이라니. 내가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기사님이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 회장이 낌새채기 시작했어. 조심해야 해. 걱정 마. 곧 모든 걸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할 거야. 수아는 어떻게 해? 그냥 두고 가지 뭐. 어차피 쓸모없는 년이고 인감도 이미 도용했으니까 대출 보증은 그년 몫이 될 거야. 오빠 정말 치밀해. 내 인감을 도용했다고? 대출 보증이 내 몫이 된다고?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기사님이 놀라서 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니. 기사님이 USB의 모든 파일을 복사해줬어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기사님이 장비를 정리하고 떠난 후 나는 한동안 차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차였는데 이제는 남편의 범죄를 폭로한 증인처럼 보였습니다. USB를 꽉 쥐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거실에 앉아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음성 파일들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분노만 남았습니다. 김창권 회장의 명함을 꺼냈어요. 이제 평창동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파멸시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핸드폰으로 김창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수아입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김창권에게 전화를 건 후 바로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증거 파일이 담긴 USB를 꽉 쥐고 택시에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1시간 후 웅장한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김창권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힘들었겠군. 거실로 안내받았어요. 김창권이 소파에 앉더니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해보자. 노트북에 연결하자 남편과 제시카의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어요. 욕구 해소용 배설구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김창권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이 쥐새끼가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별장, 제시카 갤러리라는 목적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창권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그놈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어떻게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야. 그래야 효과가 있어. 김창권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기회를 기다려야지. 완벽한 타이밍이 올 거야.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평상시처럼 행동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마지막까지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해야 해. 김창권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제든 연락해. 기회가 생기면 바로 움직일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 있어? 집에 없네. 잠깐 나왔어. 금방 들어갈게. 알겠어. 선물이 있으니까 빨리 와. 선물이라니 또 무슨 거짓말을 준비한 걸까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민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에르메스 쇼핑백을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제주도에서 제시카와 함께한 3일이 떠올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제시카가 이 가방을 보며 탄성을 질렀던 순간이 생생했어요. 오빠, 이 가방 정말 예뻐. 그때 제시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어요. 살까? 진짜? 하지만 비싸잖아. 내 여자가 갖고 싶어 하는데 뭐가 비싸?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VIP 고객님께는 사은품을 드려요.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제시카가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때 민호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완벽하네. 수아한테 주면 되겠다. 집에서 수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재빨리 일어서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연기 시작이다. 여보 왔어? 남편이 다가와서 나를 안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선물 사왔어. 에르메스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안에서 값비싼 명품 가방이 나왔습니다. 와, 이런 비싼 걸. 내 아내니까 최고만 줘야지. 남편이 웃으며 내 볼에 입맞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입술이 더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뻐.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데? 본부장 승진 확정됐어. 정말? 축하해. 깜짝 놀란 척하며 남편을 안았어요. 연기였지만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어제 최종 발표 났어. 다음 주 금요일에 호텔에서 승진 파티할 거야.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당신도 참석해야 해. 내 아내가 있어야 완벽하지. 당연하지.
내 남편 승진 파티인데. 남편이 기뻐하며 나를 더욱 꽉 안았어요. 20년간 고생시켜서 미안했어. 이제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줄게. 그런 말을 하며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남편이 신이 났어요. 호텔 예약도 했고 동료들한테도 연락했어. 몇 명 정도 올 예정이야? 50명 정도? 회사 임원진들도 다 온대. 50명이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드레스도 새로 사야겠다. 그래, 가장 예쁜 걸로 사. 돈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20년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줘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는 완벽했습니다. 나도 여보가 자랑스러워. 식사 후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김창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 금요일 호텔에서 승진 파티. 50명 참석 예정. 완벽한 기회입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훌륭하군. 내일 다시 만나자. 작전을 세워야 해.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이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말투가 예전보다 차분해진 것 같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진 파티 준비하느라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 그래, 나 때문에 고생시키는구나. 남편이 미안해하며 내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아. 기쁜 일인걸. 하지만 남편의 의심은 계속됐어요. 어제 저녁에 누구랑 전화했어? 친구 미영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드레스 쇼핑 가자고 하더라고.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했어요. 남편이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쁜 거 골라. 파티 일주일 전 김창권과 다시 만났어요. 완벽한 기회야. 그놈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모든 걸 빼앗는 거지. 어떻게 진행할까요? 파티 중에 내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지. 김창권이 USB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이것도 가져가. 필요하면 직접 틀어줄 수도 있어. 남편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 마지막까지 들키면 안 돼.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20년간 남편만 믿고 살아온 순진한 아내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복수를 다짐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여보, 내일 정장 맞추러 가자. 파티 때 입을 거. 좋아. 당신도 드레스 골라야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해. 남편이 내 뺨에 입맞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입술이 더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뭔데? 요즘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달라졌어.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승진 파티 때문에 긴장돼서 그런가 봐. 그런가?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네. 남편이 웃으며 나를 안았습니다. 이번 파티가 끝나면 둘이 여행 가자. 어디로? 제주도로. 거기 경치가 정말 좋더라. 제주도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남편이 제시카와 바람을 피운 그곳이었으니까요. 좋아. 기대할게.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파티 당일을 상상했어요. 50명의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말이에요. 20년간 나를 속여온 대가를 치르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난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침내 승진 파티 당일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편의 동료들과 임원진들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남편의 동료가 인사를 건넸어요.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내 허리에 팔을 두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 아내예요. 20년간 저를 뒷바라지해준 고마운 사람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나는 속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창권이 8시에 나타나기로 했거든요. 민호야, 축하한다. 회사 임원이 다가와서 악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남편이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강민호 본부장 승진을 축하하며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시 50분. 나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뜨며 김창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 완료. 지금 오세요. 연회장으로 돌아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더 행복해.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김창권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모르겠는데 뭔가 대단한 분 같은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창권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김창권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김창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저, 잠깐만요. 무슨, 앉아있어, 쥐새끼야. 김창권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모범 남편이지만 실제로는 2년째 제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를 욕구해소용 배설구라고 부르더군요. 뭐라고? 남편의 동료들이 경악했어요. 김창권이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형 스크린에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는 욕구 해소용 배설구일 뿐이야. 제시카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제시카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오빠 연기 실력 정말 대단해. 20년째 속이고 있으니까. 연회장이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남편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20년간 아내를 속였다고? 남편이 사색이 되어 김창권을 바라봤어요. 그게 변명하지 마. 더 있어. 김창권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주도 별장 예약 확인됐어. 이번엔 3박 4일로 잡았으니까. 좋아. 그런데 수아는 뭐라고 할 거야? 출장이라고 하면 돼. 바보같이 믿어. 사람들의 야유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호야, 이게 사실이야? 회사 임원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됐어요. 여러분, 저는 한수아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20년간 이 사람을 믿고 살아왔어요.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히 내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고 저를 배설구라고 불렀어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요. 오늘이 남편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니까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이 다가와서 내 팔을 잡았어요. 수아야, 오해야. 내 말을 들어봐. 오해?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2년 동안 제주도 별장에서 뒹군 게 오해야? 나를 배설구라고 부른 게 오해야? 김창권이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어요. 김창권이 낌새채기 시작했어. 조심해야 해. 걱정 마. 곧 모든 걸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할 거야.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어요. 해외로 도주까지 계획했다고? 이런 인간이 본부장이라니. 회사 임원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강민호, 당장 사표 써. 우리 회사에 이런 인간은 필요 없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부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여보, 20년간 수고 많았어. 핸드폰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이제 자유롭게 제시카와 살아.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며 절망했어요. 수아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생각은 이미 다 했어. 2년 동안 말이야. 김창권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것이 20년간 완벽한 아내를 속인 남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연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을 위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격려의 박수였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승진의 기쁨은 순식간에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연회장을 나섰어요. 김창권이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야. 고맙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호텔 밖으로 나서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20년간의 거짓말에서 마침내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뛰어나왔어요. 수아야,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이제 과거였으니까요. 김창권이 차 문을 열어줬어요. 어디로 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으로요. 차가 출발하며 호텔이 멀어져 갔어요. 연회장 창문 너머로 절망에 빠진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진짜 내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요. 승진 파티에서의 승리감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일찍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사진으로 수없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시카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제시카가 성큼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파티에서의 충격이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한수하지? 제시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제시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제시카가 소파에 앉더니 나를 노려봤습니다. 어제 그 짓거리가 뭐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다니. 망신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제시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실? 웃기지 마. 민호 오빠는 당신한테 질려서 나한테 온 거야. 그 말에 혈압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질렸다고요? 그럼 왜 20년간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연기지, 연기. 당신 같은 촌스러운 아줌마한테 진심일 리 있겠어? 제시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민호 오빠는 나한테만 진심이었어. 당신은 그냥 생활비 대주는 동거인이었을 뿐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건가요? 경고하러 왔어. 어제 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제시카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내가 김창권과 만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김창권이랑 공모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증거야. 사진들을 자세히 봤어요. 평창동 저택 앞에서 김창권과 악수하는 모습,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누가 찍은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 사진들로 당신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는 거야. 제시카의 눈빛이 위험했어요. 어떻게요? 김창권이 당신에게 돈을 줬지? 복수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말이야. 그런 일 없었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 김창권이 변신 비용과 여러 경비를 대줬었거든요. 증거가 다 있어. 계좌 추적도 했고. 제시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창권 명의로 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었어요. 이걸로 당신을 공갈협박죄로 고발할 거야.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추가해서. 공갈협박이라니요? 김창권한테 돈 받고 민호 오빠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이게 공갈협박이 아니면 뭐야? 제시카의 논리에 당황했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도청도 했잖아. 차량에서 나온 음성 파일들 말이야. 그건 변명하지 마. 증거는 차고 넘쳐. 제시카가 일어서며 내려다봤어요. 48시간 줄게. 그 시간 안에 어제 일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민호 오빠 명예회복 기자회견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하면 고발할 거야. 그럼 당신이 감옥 가는 거지. 제시카가 사진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야. 고마워해. 협박하는 건가요? 협박? 이건 합법적인 경고야. 범죄자를 신고하겠다는 거니까. 제시카가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민호 오빠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 돈 때문에 배신하다니. 정말 못된 여자야. 문이 닫힌 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오후에 김창권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어요. 평창동으로 급히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창권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년이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고발당할 수 있나요? 글쎄, 법적으로는 복잡해. 하지만 언론에서 이상하게 보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김창권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조용히 지켜봐야겠어.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불리해질 수 있어.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이 없는 의상한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죽은 쥐가 들어있었어요. 구역질이 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쪽지도 하나 들어있었어요. 다음은 너 차례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짓이 분명했어요. 저녁에 또 다른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빨간 페인트가 든 봉투였습니다. 현관문에 뿌려져 있었어요. 이웃들이 나와서 수군거렸어요. 수아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장난일 거예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수아지? 남자 목소리였는데 거칠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시카 누나가 시켰어. 48시간 안에 사과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뭐라고요? 몸 조심해. 밤길 조심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무서워서 모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제시카였습니다. 잠 안 와? 무서워서? 뭘 원하는 거예요? 말했잖아. 48시간 안에 사과해. 아니면 정말 끝장이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이건 경고야. 진짜 협박은 따로 있어. 제시카가 끊은 후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인터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경찰이었습니다. 한수아 씨죠? 신고 접수돼서 왔어요. 무슨 신고요? 협박 및 스토킹 신고 들어왔는데요. 제시카가 먼저 신고를 한 거였어요.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희가 피해자라고 하던데요. 경찰관이 조서를 보며 말했어요. 내용 좀 확인해야겠어요. 동행해 주시겠어요? 지금이요? 네, 급한 사안이라고 해서요.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됐어요. 조서를 받으며 모든 게 꼬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니 김창권이라는 분과 공모해서 제시카 씨를 괴롭혔다는 건데요. 그런 일 없었어요. 오히려 제시카가 저를 협박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어제부터 협박 전화가 와서 녹음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럼 확인하기 어렵겠는데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경고 조치만 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제시카의 작전이 정교했습니다. 나를 먼저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하루 만에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핸드폰에 제시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24시간 남았어. 생각 바뀌었으면 연락해. 창밖을 보니 수상한 차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김창권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도 제시카 편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이대로 가면 정말 제가 범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하지만 김창권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밤이 되자 또 협박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남자였습니다. 한수아, 내일까지야. 마지막 기회다. 누구예요? 대체 뭘 원하는? 닥쳐. 제시카 누나 말 안 들으면 진짜 다친다. 전화가 끊어진 후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승리감은 온데간데였고 새로운 지옥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시카가 이렇게까지 치밀할 줄 몰랐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정말 굴복해야 하는 건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0년간 속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거짓말 속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혼자서 제시카와 싸워야 하는 고독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텨보기로 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켠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시카의 협박 기한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김창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아야, 지금 당장 평창동으로 와. 급한 일이 생겼어. 김창권의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요? 응, 제시카 그년이 큰 실수를 했어. 지금 와야 해. 30분 후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어요. 김창권이 서재에서 노트북과 여러 서류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앉아. 이걸 봐.
김창권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제시카가 보낸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얻었어요? 그년이 실수로 내 번호로도 협박 메시지를 보낸 거야.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제시카의 실수가 명확했어요. 나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이 김창권에게도 와 있었습니다. 한수아를 완전히 망가뜨려라. 돈으로 입막음하라. 필요하면 폭력도 써라. 명백한 협박의 증거들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있어. 김창권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시카가 나를 미행하라고 지시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저 사람들을 고용한 기록도 있어? 당연하지. 계좌 이체 내역까지 다 있어. 김창권이 은행 거래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제시카 계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이 나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이제 역공할 시간이야. 어떻게 할 건가요? 새벽에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김창권이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했어요. 당신도 함께 가야 해.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거든. 새벽 6시에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신고하는 입장이었어요. 제시카라는 여자가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미행 증거까지 빠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폭력배 고용 혐의까지 추가할 수 있겠네요.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체포할 예정입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김창권이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그녀는 감옥에서 썩을 거야.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일이지. 오후에 제시카가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협박죄, 조직폭력배 고용, 스토킹 혐의였습니다. 저녁에 제시카 대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합의요? 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하는데요. 관심 없어요. 법대로 처벌받으세요. 변호사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제시카의 협박에서 해방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제시카의 1차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제시카를 다시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내가 증인석에 섰어요. 제시카 씨는 일주일 동안 저를 조직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죽은 동물을 보내고 집 앞에 페인트를 뿌리고 밤마다 협박 전화를 했어요. 더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 폭력배까지 고용해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를 대상으로 이런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시카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제시카에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제시카가 나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흥건했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 정말 미안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받지 않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제시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법정을 나서며 김창권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그녀는 3년간 조심해서 살아야 해.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당연한 일이지.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쳐 보였는데 이제는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서류 최종 확인차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아야,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20년이 허무하게 느껴져? 그래도 좋은 시절도 있었잖아. 그 좋은 시절마저 거짓말이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혼 서류에 서명을 마쳤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아야, 그래도 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김창권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때, 기분이? 시원해요. 정말 끝났구나 싶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같은 풍경인데도 정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회장님,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아직 젊은데. 젊다니요. 45인데. 45이 어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야. 김창권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20년 동안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핸드폰을 보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제시카 재판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친구 미영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수아야,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긴 거야. 고마워, 미영아. 내 덕분이야. 이제 뭘 할 거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좋은 선택할 거라고 믿어.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워서 이겼으니까요. 이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20년간 속아 살았던 한수아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강한 새로운 한수아가 서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시카의 재판도 끝나고 이혼도 정식으로 확정됐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과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김창권이 나를 불러 평창동에 왔습니다. 수아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좋아요. 정말 평온해졌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김창권의 얼굴에도 편안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 무슨 제안이요? 우리 그룹 투자 이사직을 맡아보지 않을래?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를요? 누구 같은 사람? 20년간 속아 살면서도 마지막에 모든 걸 뒤집은 사람이잖아. 김창권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런 추진력과 판단력이면 충분해. 잠깐 생각해 봤어요. 분명 좋은 기회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입도 보장되고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정중히 거절할게요. 왜?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계의 차가운 소리가 아닌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요.
김창권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야? 어린 시절 꿈이 있었거든요. 작은 공방을 하는 거요. 공방? 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요. 도자기나 목공예 같은 거요. 김창권이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이지.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가요? 가끔 놀러 가도 돼?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김창권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방 창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나야. 수아야. 무슨 일이야? 공방 차리기로 했어. 진짜? 어떤 공방? 도자기 공방.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거든. 좋겠다. 나도 가서 배울게. 언제든지 와. 친구 할인해 줄게. 미영과 한참 더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공방 자리를 알아보고 장비도 주문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공방 문을 열었어요. 수아의 작은 공방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첫날 김창권이 축하 화환을 보내줬어요. 미영도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작품을 완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천만에요. 저도 가르치면서 많이 배워요.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서 수강생이 늘었어요. 작은 공방이지만 따뜻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데 아직 열려 있나요? 돌아보니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설마. 이명웅입니다. 혹시 도자기 수업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명웅이었어요. 20년간 좋아했던 가수가 내 공방에 온 거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 도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처를 지나가다가 간판을 봤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앉으세요. 이명웅이 작업대에 앉아 흙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도예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새로운 인생이요? 네,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노래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요. 이명웅이 진흙을 반죽하며 말했어요. 힘든 시간을 겪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니까 멋지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제 노래가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1시간 동안 수업을 했어요. 이명웅은 작은 화분을 완성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시 올게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이명웅이 나가고 나서 한동안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했던 가수를 직접 가르쳤다니.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 이명웅이 정말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컵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콘서트 보러 오세요. 정말요? 네, VIP 티켓 드릴게요. 와,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럼 이번 주말에 올림픽홀에서 해요. 꼭 오세요. 그 주말 올림픽홀에 갔어요.
VIP석에서 이명웅의 콘서트를 봤습니다. 사랑합니다가 나올 때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남편과의 추억 때문에 슬픈 노래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이명웅이 무대에서 말했어요. 오늘 관객 중에 제게 도예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인데 정말 멋진 분이에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를 위한 박수인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발코니에 섰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궁전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올렸어요.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수아 언니 정말 멋져요. 새로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친구들의 응원이 고마웠어요. 밤늦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어요. 남편의 거짓말을 믿으며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행복은 가짜였어요. 지금의 행복이 진짜였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이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진정한 기적은 타인이 고쳐주는 다리가 아니라 내 의지로 다시 딛고 일어서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개통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됐어요. 남편이 주던 중고폰이 아닌 진짜 내 것으로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됐어요. 공방에 올 수강생들을 만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낼 거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거울 속에 나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밝고 더 자유로웠어요. 수고했어, 수아야. 거울 속 나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진정한 자유를 찾은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한수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20년간 거짓말 속에 갇혀 살던 그녀가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보여줬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고 그 진실 앞에서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깊게 와닿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수아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보세요. 진정한 기적은 내 의지로 다시 딛고 일어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